우리의 일상은 생각보다 단맛으로 가득해요. 커피 한 잔, 간식 한 조각, 음료수 한 캔. 그 속에 담긴 설탕, 그리고 그 설탕의 원조인 사탕수수. 이 식물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들었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1. 사탕수수란 무엇인가? 사탕수수는 키가 3m에서 5m까지 자라는 키 큰 다년생 식물이에요. 대나무처럼 생겼지만 속은 당분이 가득한 즙으로 차 있죠. 줄기를 눌러 즙을 짜면 거기서 설탕이 만들어져요. 사탕수수의 학명은 사카룸 오피시나룸, 단맛 나는 약초라는 뜻이랍니다. 2. 기원 뉴기니와 동남아시아의 선물. 사탕수수의 기원은 남태평양의 뉴기니. 그곳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중국과 동남아로 전파됐어요. 기원전 500년 인도에서 설탕을 결정체로 만드는 기술이 시작되죠. 당시 사람들은 설탕을 달콤한 소금이라 불렀습니다. 3. 사탕수수의 확산 알렉산더 대왕부터 아랍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원정 중 사탕수수를 발견하고 꿀벌 없는 꿀이라며 유럽에 소개했어요. 이후 아랍 상인들이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 남부까지 사탕수수와 설탕 제조법을 퍼뜨렸습니다. 이집트, 스페인 등에서도 재배가 시작됐죠. 4. 설탕 중독 유럽이 빠지다. 16세기 유럽인들은 설탕 맛에 완전히 빠졌어요. 초콜릿, 케이크, 커피, 차에 설탕을 넣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 귀족들만 먹던 고급 사치품에서 점차 대중적인 상품으로 바뀌어 가죠. 그리고 유럽은 더 많은 설탕을 위해 더 많은 사탕수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5. 식민지와 사탕수수 어두운 역사. 콜럼버스는 제2차 항해 때 사탕수수를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깁니다. 카리브해의 따뜻한 기후는 재배에 최적이었고 사탕수수 농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 농장들은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그 결과 노예무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강제로 끌려와 혹독한 노동 속에 사탕수수를 키우게 되죠. 6. 사탕수수 산업의 현대화. 19세기 후반 산업혁명과 함께 설탕 정제 기술도 발달합니다. 증기기관을 이용한 설탕 공장들이 생겨나고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플랜테이션이 운영되었죠. 오늘날 브라질, 인도, 중국, 태국이 대표적인 생산국입니다. 특히 브라질은 세계 최대 사탕수수 생산국이죠. 7. 설탕만 만드는 게 아니라고? 사탕수수는 단지 설탕만 만드는 식물이 아니에요. 줄기에서 추출한 즙은 음료, 럼주, 식초에도 쓰이고 찌꺼기는 바이오에너지, 종이, 친환경 접시 등으로 활용돼요. 제로 웨이스트 시대의 진정한 친환경 작물이라 불리죠. 8. 건강에 해로운가? 진실은? 정제 설탕은 혈당 스파이크, 인슐린 저항성,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탕수수 원액은 미네랄, 폴리페놀 등 건강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갈색 설탕, 흑당, 사탕수수즙은 천천히 흡수돼 혈당 관리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단 여전히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해요. 자연이 주는 단맛도 적당히 즐기는 게 정답입니다. 사탕수수는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그 단맛은 세계사를 바꾸었고 한편으론 인류의 아픔과도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도 그 역사의 한 조각을 한 스푼의 설탕으로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에 설탕을 넣을 때 이야기 하나쯤 곁들여 보세요. 1. 호랑이란 누구인가? 호랑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크고 날렵하며 정글의 제왕이자 위험 있는 포식자. 하지만 이 고양이과 동물은 단순한 맹수가 아니에요. 호랑이는 지구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몸길이 최대 3m, 몸무게 300kg이 넘기도 하죠. 그 압도적인 덩치와 힘, 섬세한 사냥 기술은 자연 속에서 진정한 지배자로 불릴 만합니다. 2. 호랑이의 종류 9개의 얼굴. 지금까지 발견된 호랑이 아종은 총 9종. 그중 3종은 멸종, 6종만이 살아남아 있어요. 시베리아 호랑이 가장 크고 추운 지역에 살죠. 벵골 호랑이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서 가장 흔한 아종. 말라야 호랑이 말레이 반도에 서식하며 몸집이 작아요. 인도차이나 호랑이 동남아 정글에 서식. 수마트라 호랑이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서만 발견. 중국 남부 호랑이 멸종 직전 야생에서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요. 그리고 멸종된 3종.
발리 호랑이, 자바 호랑이, 카스피 호랑이. 3. 호랑이의 서식지. 호랑이는 숲, 밀림, 초원, 습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살아왔어요. 한때는 터키에서 동남아시아, 심지어 러시아 극동까지 분포했죠. 하지만 현재는 13개국에서만 생존 중입니다. 인간의 도시개발, 불법 사냥, 밀렵으로 인해 영역이 크게 줄었어요. 4. 사냥 본능 완벽한 포식자. 호랑이는 단독 사냥꾼입니다. 주로 밤에 활동하며 매복 후 빠르게 달려 사냥감을 제압하죠. 먹이는 사슴, 멧돼지, 가끔은 곰이나 물소까지. 그 힘은 어마어마해서 성인 남성 3명을 한 번에 제압할 정도로 강력해요. 그리고 한 번 사냥한 고기를 며칠 동안 나눠 먹기도 합니다. 5. 호랑이의 생태, 번식과 성장. 암컷은 3, 4년에 한 번 정도 새끼를 낳습니다. 한 번에 2, 4마리를 낳으며 새끼는 약 2년간 엄마와 지내죠. 이 시기에 사냥법을 배우며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끼의 생존율은 낮고 절반 정도는 자라지 못합니다. 이런 생태적 특성도 개체수를 줄이는 원인 중 하나예요. 6. 한국과 호랑이, 민속과 전설 속 존재. 호랑이는 한국에서 특별한 존재죠. 상군, 산신, 수호령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조선시대 민화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백두산 호랑이 또는 조선 호랑이로 알려진 한국 호랑이는 현재 야생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문화 속에는 아직 살아 숨쉬고 있죠. 7. 멸종 위기의 현실. 전 세계 호랑이 개체수는 100년 전보다 95% 이상 감소했어요. 20세기 초에는 10만 마리 이상 있었지만 지금은 4천 마리 남짓. 원인은 서식지 파괴, 밀렵과 불법 거래, 뼈와 가죽, 심지어 성기능에 좋다는 미신까지. 많은 단체가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8. 호랑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 세계자연보전연맹 WWF 그리고 각국 정부가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불법 거래를 단속하고 있어요. 또한 2022년 호랑이의 해에는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도 벌어졌죠. 한국도 강원도 등지에서 복원사업이 연구 중입니다. 9. 영화와 대중문화 속 호랑이. 호랑이는 영화, 동화, 드라마 속 단골 출연자죠. 예, 라이프 오브 파이의 리처드 파커, 쿵푸 팬더의 타이그리스, 심지어 디즈니 정글북의 쉬어칸까지. 이처럼 호랑이는 무서우면서도 강하고 지혜로운 캐릭터로 사랑받고 있어요. 10. 정글의 제왕, 앞으로의 미래는? 호랑이는 인간이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위협해온 동물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지 않고 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정글의 제왕은 앞으로도 생존할 수 있을 거예요. 1. 바티칸의 숨겨진 문.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을 아시나요? 단 0.44제곱킬로미터의 면적. 하지만 그 안엔 상상도 못할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금지된 장소. 그 이름은 바로 바티칸 비밀 서고. 이곳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소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철통 보안. 1000년을 넘는 역사를 가진 미지의 공간. 도대체 그 안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2. 서고의 역사와 규모. 비밀 서고의 공식 명칭은 아르키붐 세크레툼 바티카눔. 1612년 교황 바오로 5세가 설립했죠. 지금은 85km가 넘는 선반에 수백만 장의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교황의 서한, 국가 간 조약, 중세의 재판 기록까지. 그야말로 인류의 타임캡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진짜 역사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3.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서고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반인은 절대 출입 불가. 오직 특정 자격을 갖춘 역사 연구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마저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열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복사, 촬영, 거의 다 금지. 완전히 통제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두고 상상을 시작하죠. 4. 떠도는 음모와 전설. 한 가지 소문을 들어보셨나요? 바티칸은 외계인의 존재를 알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의 진짜 생애가 기록된 문서가 숨겨져 있다고요. 심지어 미래를 예언한 문서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루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진실일까요? 비밀이 많은 곳일수록 상상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5. 실제 보관된 진짜 문서들. 하지만 단순한 전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서고인 실존하는 역사적 문서들도 존재하죠. 예를 들어 템플 기사단 해체 요청서,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재판 기록, 영국왕 헨리 8세의 이혼 요청 서신, 그리고 마르틴 루터의 파문 문서까지 세계사의 전환점을 만든 원본 문서들이 이곳 바티칸에 보관돼 있습니다. 6. 비밀이라는 말의 오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사실. 비밀 서고라는 이름이 꼭 숨겨진 공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라틴어 세크레툼은 비밀이 아니라 개인적인이란 뜻이에요. 즉 교황의 개인기록 보관소라는 의미였던 거죠.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 2019년 명칭도 바뀌었어요. 지금은 바티칸 사도기록관이라고 부릅니다. 7. 진실은 언제쯤 드러날까? 자, 그럼 질문이 남습니다. 왜 아직도 공개되지 않는 문서들이 있을까요? 그 안엔 종교적 충격이 큰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일까요? 혹은 세상을 바꿔버릴 진실이?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실은 영원히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 언젠가는 그 문이 열릴 날이 오겠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인류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부 달걀의 영양 작은 하나에 담긴 완전식품. 달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려요. 그 이유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 단백질은 근육 생성, 면역력 강화에 필수. 노른자에도 단백질이 많아요. 비타민 A, B2, B12, D까지 들어있어서 눈, 뼈, 피부 건강에 좋아요. 특히 콜린은 뇌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임산부에게도 중요한 성분. 가격 대비 영양가치 최고. 계란은 진짜 가성비 갑식품이죠. 이부 계란 신선도 테스트. 간단하지만 과학적인 방법. 물 테스트. 그릇에 물을 채우고 계란을 넣어보세요. 바닥에 눕듯 가라앉으면 아주 신선해요. 한쪽이 들리거나 수직으로 서면 오래된 것. 둥둥 떠오르면 상한 계란. 절대 먹지 마세요. 흔들림 테스트. 귀에 대고 살짝 흔들면 찰랑 소리가 나면 오래된 것. 노른자 모양 테스트. 깨서 접시에 올려봤을 때 노른자가 높고 동그란 형태면 신선. 퍼지고 흘러내리면 오래된 계란입니다. 3부 삶은 계란 마스터 클래스. 반숙부터 완숙까지. 물에 식초와 소금을 조금 넣으면 껍질 깨짐 방지. 나중에 잘 까져요. 끓는 물에 계란 투하 후 시간 체크. 6분 노른자 살짝 흐르는 반숙. 8분 촉촉한 반숙에서 완숙 사이. 10분 완숙 노른자까지 단단히. 삶은 후 얼음물 오찬물에 담그면 껍질이 수축되며 착 벗겨짐. 계란 껍질 깨짐 방지 꿀팁. 바늘이나 핀으로 계란 밑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으면 오케이. 사부 계란 보관 완전 정복. 보관 위치. 냉장고 문보다는 안쪽 선반이 좋아요. 온도 변화가 적거든요. 뾰족한 쪽 아래로 보관하세요. 공기주머니가 위로 가면서 내부 수분 증발을 막아요. 세척하지 마세요. 껍질에 큐티클이 오염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해요. 삶은 계란은 3일에서 5일 안에 먹는 것이 안전. 계란을 깨서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할 경우 2일 안에 소비하세요. 오브 껍질의 재발견. 그냥 버리긴 아까운 보물. 화분 비료. 잘게 부순 계란 껍질을 흙 위에 뿌리면 칼슘 공급. 청소 세제. 믹서기에 가라가루로 만든 뒤 냄비 찌든 때 제거. 스테인리스 광택 보건용으로 활용 가능. 냄새 제거. 냉장고나 신발장에 넣어두면 냄새 흡수 역할. 달걀 껍질 플러스 식초. 며칠 우려내면 천연 세척제가 돼요. 유리창 청소에도 굿. 6부. 요리할 때 꼭 알아야 할 계란 꿀팁. 스크램블 에그. 팬은 예열, 불은 약불. 우유, 오센크림 약간 넣으면 부드러움 업. 계란찜 비율. 계란일에 물 1.5에서 2.0 비율이 딱. 계란물 부칠 때 식초 한 방울 넣으면 비린내 제거 효과. 프라이팬에 달걀 안 붙게 하려면 팬을 먼저 충분히 예열하고 기름을 돌린 후 달걀 넣기. 계란찜 탱글하게 만들기.
체에 한 번 걸으면 공기 빠져서 식감이 좋아져요. 7부. 계란에 대한 속설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하루 한 개만 먹어야 한다. 콜레스테롤은 식이성보단 체내 합성에 영향이 커요. 건강한 성인은 하루 2개 오케이. 흰자가 더 좋다. 노른자에도 풍부한 영양소 존재. 흰자만 먹는 건 반쪽짜리 건강식. 날달걀은 건강하다. 일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살모넬라 감염 위험이 있으니 주의. 껍질에 얼룩 있으면 병아리. 색소 침착일 뿐. 내부 품질과는 무관. 1. 고기 건강에 정말 해로운 걸까? 고기는 몸에 해롭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붉은 고기, 즉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심혈관 질환이나 암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름진 부위를 구워 먹거나 탄 고기를 자주 먹는 습관은 확실히 건강에 좋지 않지만 적당량의 고기 섭취는 단백질, 철분, 비타민 B12 같은 필수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심지어 철분은 식물성보다 고기에서 더 잘 흡수돼요. 2. 붉은 고기 대 흰 고기. 뭐가 더 좋을까? 흰 고기, 예를 들어 닭고기나 오리고기는 지방이 적고 소화가 잘 돼서 건강에 더 좋다고 알려져 있죠. 맞는 말이지만 붉은 고기 역시 아연, 철분 함량이 높고 근육 생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결국엔 균형 잡힌 섭취가 중요합니다. 흰 고기만 먹는다고 무조건 건강한 것도 아니고 붉은 고기를 무조건 피할 필요도 없어요. 3. 가공육은 진짜 나쁠까? 햄, 소시지, 베이컨. 맛은 있는데 먹고 나면 찝찝한 느낌?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요. 문제는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가끔 적당량을 먹는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상적인 식단의 균형과 다양성이에요. 4.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길까? 헬스장 다니는 분들 중 단백질은 근육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 많죠. 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진 않습니다. 운동과 충분한 수면, 전체적인 식단이 맞물려야 단백질이 효율적으로 쓰이죠. 게다가 너무 많은 단백질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5. 채식이 무조건 건강할까? 채식을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비타민 B12나 철분,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채식을 할 경우엔 보충제가 필수일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플렉시테리언 식단, 즉 육식과 채식을 섞는 방식도 좋은 대안이에요. 6. 고기 먹으면 살찐다. 고기가 살을 찌우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고기 자체보다 함께 먹는 탄수화물, 소스, 기름 등이 체중 증가의 주범이에요. 지방이 많은 부위를 자주 먹거나 늦은 시간에 과식하면 살이 찔 수 있지만 살코기 위주의 적당한 고기 섭취는 오히려 포만감을 높이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7. 고기 선택의 진실. 친환경 방목 유기농. 요즘 방목한 소, 무항생제 닭 이런 문구 많이 보이죠. 이런 고기가 더 건강한 건 사실일까요? 실제로 방목한 동물은 스트레스가 적고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가 덜 쓰이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가격도 더 비싸죠. 꼭 유기농이나 방목 고기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자신의 소비 기준과 건강 상태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시드니에 도착하다. 첫 인상. 오늘 우리가 떠나볼 도시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름. 바로 호주의 대표 도시 시드니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오페라 하우스, 해변과 도시가 어우러진 풍경. 하지만 여러분, 이 도시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는 아시나요? 2. 이름의 비밀. 시드니는 누구인가? 시드니는 사실 한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됐습니다. 바로 토마스 타운센드. 1789년 당시 영국 내무장관이었던 그는 식민지 행정을 맡으며 시드니 자장라는 칭호를 얻었죠. 그리고 그 이름이 멀리 남반구의 새로운 땅에 붙여지게 된 겁니다. 3. 시드니 자작의 진짜 역할은? 그런데 왜 그의 이름이 도시 이름으로 남았을까요? 그는 직접 호주에 온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결정으로 호주는 죄수들을 수용하는 식민지로 활용되었고 그 계획을 승인한 사람이 바로 시드니 자작이었어요.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이름이 붙은 것이죠. 4. 첫 번째 정착촌 시드니 코브. 1788년 1월 26일 아서 필립 함장이 이끄는 영국 선단은 뉴사우스웨일스의 해안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닷을 내린 곳이 바로 시드니 코브. 이 작은 정착촌이 훗날 거대한 도시의 시작점이 됩니다. 5. 뉴사우스웨일스와 시드니의 관계. 당시 호주 대륙의 동부는 뉴사우스웨일스로 불렸고 그 중심 도시가 시드니였죠. 오늘날의 주 개념은 당시엔 없었기 때문에 시드니는 거의 모든 행정의 중심이자 출발지였던 셈입니다. 6. 이름이 남긴 영향력. 문화 속의 시드니. 시드니라는 이름은 단순히 지명일 뿐 아니라 영국 귀족 사회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에도 시드니는 호주에서 가장 영국적인 도시라는 별명이 있죠. 7. 시드니와 여성 이름. 시드니. 재밌는 사실 하나, 19세기 이후로 시드니는 여성 이름으로도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 어감이 부드럽고 중성적이어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여자 이름으로도 인기를 끌었죠. 이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의미도 담기곤 했습니다. 8. 도시 브랜드가 된 이름. 이제 시드니는 단순한 이름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브랜드 파워가 높은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올림픽, 영화제, IT 컨퍼런스 등 글로벌 행사의 무대가 되고 있죠. 9. 원주민의 시각에서 본 시드니. 하지만 이 이름이 가진 역사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호주의 원주민인 가디갈족은 이 땅을 월하네라고 불렀습니다. 시드니라는 이름은 결국 식민주의의 결과로 잊혀진 그들의 문화를 덮어버린 셈이죠. 10. 과거와 현재의 공존. 오늘날 시드니는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모두 품고 있습니다. 서양 제국의 흔적과 원주민 문화의 회복 사이에서 이 도시는 여전히 진화를 거듭하고 있죠. 시드니라는 이름 하나 속에도 이렇게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 우리는 매일 도시 이름을 부르며 그 의미를 잊고 살지만 그 속엔 과거의 선택과 현재의 가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드니를 부를 땐 그 이름에 담긴 깊이를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